파트 1 오프닝 화약고 밖에서 스위치를 누르는 자. 폭발물 처리반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추어는 가장 두꺼운 방호복을 껴입고 자신의 손으로 직접 시한폭탄의 뇌관을 분해하려 합니다. 방호복의 첨단 소재가 자신을 완벽하게 보호해 줄 것이라는 순진한 믿음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설계자는 아예 그 방에 들어가지조차 않습니다. 타인의 자본으로 렌탈한 무인 드론을 밀어넣고 자신은 수킬로미터 밖의 안전한 콘크리트 벙커 안에서 모니터만 바라볼 뿐입니다. 만약 붉은 선을 잘못 잘라 폭탄이 터지고 드론이 산산조각 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저 새로운 드론을 발주하면 그만입니다. 방호복의 두께를 맹신하며 폭탄과의 물리적 거리를 좁히는 것은 어리석은 관리의 영역이지만 폭탄이 터질 방 자체를 내 집 밖에 따로 짓고 문을 걸어 잠그는 것은 고도의 구조 영역입니다. 현대자본시장에서 파국적인 위험을 대하는 방식도 이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대다수의 경영자들은 위험을 직접 껴안고 현장에서 통제하려다 뼈저린 대가를 치르지만 최상위 포식자들은 치명적인 위험의 청구서를 영리하고 합법적으로 남의 주머니에 밀어넣습니다. 오늘 스트럭처 익스펜드에서는 2026년 1월 유럽에서 판매된 프리미엄 분유이자 한국에서 강남 분유로도 알려져 있는 앞타밀의 일부 제품에서 구토와 복통을 유발할 수 있는 독소 검출 가능성이 제기되어 발생한 글로벌 리콜 사태와 앞타밀을 만드는 업체이자 전 세계 식음료 시장을 지배하는 다논, 그리고 기존에 본 채널의 리스트럭티드 IC, 피드에서 다룬 바 있는 블루보틀의 소유주인 네슬레가 중국계 자본인 센츄리움 캐피탈에 매각할 때의 구조적 로직을 소개하며 다른 분야로까지 적용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파트 2 인사이트 익스트랙션 통제의 환상과 꼬리 위험의 독박. 전 세계 식음료 시장을 지배하는 두 거대 제국, 프랑스의 다논과 스위스의 네슬레. 이들은 각각 시장 최상단에 위치한 압도적인 프리미엄 브랜드인 앞타밀과 블루보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두 비즈니스의 교집합은 명확합니다. 소비자가 매일 직접 입으로 섭취하는 음료라는 점입니다. 이는 원재료에 미세한 오염이 생기거나 매장 내 위생사고가 단 한 번이라도 발생하는 순간 수십 년간 천문학적인 자본을 투입해 쌓아온 조단위의 브랜드 가치가 하룻밤 사이에 즉사할 수 있는 치명적인 꼬리 위험을 태생적으로 품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파국적인 리스크를 막기 위해 두 거인은 완전히 엇갈린 방어막을 쳤습니다. 한쪽은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오만한 환상에 빠졌고 다른 한쪽은 냉혹한 위험의 격리를 선택했습니다. 다논은 거대한 글로벌 공급망을 자신들이 100% 통제하고 예방할 수 있다는 순진한 환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최근 유럽을 강타한 앞타밀 분유, 리콜 사태가 그 뼈저린 결과물입니다. 다논은 원가 절감과 품질 관리를 명목으로 제조부터 유통까지 거대한 밸류체인을 온몸으로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끄트머리에 위치한 수많은 하청 벤더들을 완벽히 감시할 구조적 방화벽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3자 원료 공급 업체라는 사각지대에서 치명적인 꼬리 위험이 발생했습니다. 섭씨백 돼서 끓여도 파괴되지 않는 지독한 내열성을 가진 세를리드 독소가 원료 시장 단계에서 유입된 것입니다. 통제망의 단일 퍼센트가 뚫리자 이 미세한 오염은 아무런 방해 없이 본진을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수년간 강남분유로 불리며 굳건했던 최고급 프리미엄의 명성은 단숨에 금이 갔고 유럽 전역에서 발생한 막대한 리콜 비용과 끝없는 소송전, 곤두박질 친 평판의 청구서를 본사의 재무제표가 오롯이 독박을 써야만 했습니다. 이 하반기 활짝 열린 구조의 파국은 한국 시장에서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다행히 국내 정식 수입원을 통해 공식적으로 유통된 앞타밀 제품들은 식약처가 113개 품목을 전수 검사한 결과 세를리드가 검출되지 않아 안전성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꼬리 위험의 직격탄을 맞은 곳은 중앙의 통제가 불가능한 우회로, 즉 해외 직구 시장이었습니다. 프리미엄의 환상을 쫓아 유럽 내수용 제품을 직접 구매 대행하던 소비자들은 무방비로 식중독균 리스크에 노출되었고 이는 맘카페를 중심으로 거대한 공포를 연쇄적으로 확산시켰습니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당국은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 직구 및 구매 대행을 긴급 금지하도록 요청하기에 이릅니다. 거대 기업이 밸류체인 끝단의 위험을 완벽히 통제하지 못했을 때 그 리스크가 어떻게 국경을 넘어 통제 불능의 파국으로 번지는지 증명하는 참혹한 사례입니다. 반면 네슬레가 블루보틀을 대하는 방식은 단원과 완벽한 대척점에 있습니다. 네슬레는 앞타밀처럼 밸류체인 전체를 소유하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사모펀드 센츄리움 캐피탈과 조인트 벤처 딜을 짜면서 네슬레는 가장 고마진이고 통제하기 쉬운 브랜드 지식재산권과 캔커피, 원두 유통망만 쏙 빼서 본진의 거대한 우산 아래 안전하게 숨겼습니다. 반면 살인적인 임대료 부담과 바리스타의 노무 불확실성,
그리고 대규모 식중독과 같은 치명적인 꼬리 위험이 상시도사리는 오프라인 매장이라는 무거운 껍데기는 센츄리움의 통째로 떠넘겨 버렸습니다. 네슬레는 철저하게 브랜드만 빌려주고 통행료를 거두어들이는 구조를 짠 것입니다. 물론 누군가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과거 루이싱 커피 사태를 일으켰던 중국 자본이 매장을 운영하다 대규모 위생 스캔들을 일으키고 언론을 은폐하려 든다면 브랜드 가치가 훼손되지 않겠냐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언젠가 상하이 한복판의 매장에서 치명적인 위생 스캔들이 터지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설계자의 시선에서 네슬레의 진짜 목적은 애초에 사고를 안 나게 하는 예방이 아닙니다. 사고가 났을 때 그 파편이 네슬레 본사의 재무제표로 절대 날아오지 않게 만드는 치밀한 격리에 있습니다. 모든 법적 소송과 징벌적 타격은 센츄리움의 조인트 벤처 안에서만 타들어갈 뿐입니다. 글로벌 본사는 초기 레퓨테이션이 흔들릴 수 있겠으나 재무적으로는 단일 달러의 타격도 입지 않고 그저 파트너의 중대한 규정 위반을 명분 삼아 즉각 라이선스를 회수하며 꼬리를 자르고 탈출하면 그만입니다. 수익을 창출하는 핵심 무기는 내가 쥐고 통제 불가능한 물리적 파국은 타인에게 전가하는 것. 이것이 자본이 리스크를 다루는 가장 냉혹한 방화벽입니다. 파트 3. 마크로 스트럭처럴 매핑. 임상이라는 단두대와 특허의 성, 우리가 블루보틀 딜에서 목격한 네슬레의 극단적인 위험 전가 로직, 즉 가치사슬의 분절과 꼬리 위험의 격리는 글로벌 제약산업의 거시적 매핑에서 가장 잔혹하고도 완벽한 형태로 동형을 이룹니다. 대중은 신약 개발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숭고한 과학적 도전으로 바라보지만 자본의 설계자들에게 글로벌 제약산업은 본질적으로 블루보틀의 오프라인 리테일 매장보다 훨씬 더 파국적인 꼬리 위험을 안고 있는 확률론적 도박장입니다. 블록버스터 신약 하나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평균 10년 이상의 시간과 수조 원의 자본이 투입됩니다. 하지만 이 비즈니스의 진짜 공포는 비용의 규모에 있지 않습니다. 임상 시험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치명적 부작용이 발견되거나 최종 3상에서 유효성 입증에 실패하는 순간 그동안 투입된 수조 원의 매몰 비용은 단일 원도 회수하지 못한 채 하룻밤 사이에 공중분해됩니다. 심지어 시판 이후에 터지는 부작용 리스크는 기업의 존립 자체를 지워버릴 수 있는 수십조 원 단위의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으로 직결됩니다. 이는 단원의 압타밀 사태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재무제표를 영구적으로 파괴하는 궁극의 꼬리 위험입니다. 과거의 거대 제약사들은 단원과 완벽히 동일한 우를 범했습니다.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기초물질 탐색부터 전임상, 임상 1상에서 3상, 그리고 생산과 글로벌 유통에 이르는 모든 가치 사슬을 자신들의 거대한 연구소 안에 가두고 100% 통제하려 들었습니다. 이른바 인하우스 R&D 모델입니다. 자신들의 우수한 연구 인력과 깐깐한 내부 규정이 모든 부작용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다고 믿은 오만한 통제의 환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의학이 고도화될수록 실패의 확률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졌고 한 번의 임상 실패가 그룹 전체의 현금 흐름을 붕괴시키는 연쇄 충격이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거대 자본은 깨달았습니다. 폭탄은 내 집 안에서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집으로 던져놓고 결과만 취해야 한다는 냉혹한 진실을 말입니다. 이때부터 글로벌 제약사들은 자신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네슬레의 블루보틀 구조와 완벽하게 동일한 방식으로 재설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초기 신약 후보 물질을 직접 발굴하고 가장 위험한 초기 임상을 스스로 수행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파국적인 물리적 위험과 캐시번의 부담을 외부의 수많은 소규모 바이오 벤처 기업들과 임상시험 수탁기관 CRO들에게 철저하게 떠넘깁니다. 이것이 바로 시장에서 그럴싸하게 포장되어 불리는 오픈 이노베이션 혹은 라이선스인 전략의 차가운 본질입니다. 설계의 메커니즘은 이렇습니다. 수십 명의 연구원으로 구성된 소규모 바이오 벤처가 벤처 캐피탈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아 가장 불확실성이 높은 전임상과 임상 1, 2상을 온몸으로 맡고 버텨냅니다. 이들은 성공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장밋빛 내러티브를 기반으로 에퀴티를 투자하며 극단적인 생존 게임을 벌입니다. 만약 임상 도중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독성이 발견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즉시 해당 투자금은 휴지 조각이 됩니다. 하지만 글로벌 제약사의 본진에는 단 한 방울의 피도 튀지 않습니다. 애초에 자신들의 재무제표 밖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실패의 꼬리 위험은 철저하게 외부 파트너의 법인 격리벽 안에서만 타들어가고 소멸합니다. 반면 바이오 벤처가 이 살인적인 데스밸리를 기적적으로 통과하여 임상, 이상 후기나 3상 단계에서 유의미한 데이터를 뽑아내는 순간 벙커 안에서 모니터만 지켜보던 거대 제약사들이 압도적인 자본을 들고 나타납니다.
이들은 벤처기업을 통째로 인수하거나 핵심 물질의 지식재산권만을 천문학적인 로열티를 주고 사들입니다. 시장은 글로벌 제약사가 엄청난 프리미엄을 지불했다고 평가하지만 구조 설계자의 눈에 이것은 가장 헐값에 그리고 가장 안전하게 미래의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수천 개의 바이오 벤처가 실패하며 증발시킨 천문학적인 매몰 비용과 파산 리스크는 전부 타인의 자본으로 삼각시켰고 오직 성공이 99% 확정된 검증된 지식재산권만을 취사 선택하여 자신들의 거대한 글로벌 유통망에 얹어 팔기 때문입니다. 임상시험이라는 통제 불가능한 비용 덩어리와 리스크는 타인에게 전가하고 마진율이 가장 높은 브랜드와 특허의 통제권만 쥐는 것. 네슬레가 센츄리움에게 블루보틀 매장의 껍데기를 떠넘기고 브랜드 로열티만 흡수한 그 기형적인 빨대의 구조가 글로벌 제약 산업에서는 조 단위의 자본이 오가는 바이오 생태계의 포식자 논리로 완벽하게 치환되어 작동하고 있습니다. 파트 4 마이크로 스트럭처럴 매핑 당신의 재무제표를 보호하는 법 거대 제약사와 네슬레가 구사하는 이 무자비한 격리와 전가의 룰을 그들만의 리그로 치부한다면 당신은 영원히 구조의 희생양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본이 부족한 개인, 스타트업 창업자 혹은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기획자일수록 이 차가운 로직을 자신의 미시적 생태계에 강제 이식해야만 생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새로운 비즈니스를 기획할 때 가장 먼저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는 무엇입니까? 바로 다논의 앞타밀 사태처럼 모든 것을 내가 소유하고 통제해야만 품질이 유지되고 돈을 번다는 지독한 자기기만에 빠지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혁신적인 F&B 브랜드를 론칭하거나 하이엔드 부티크 에이전시를 설립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창업자는 대출을 끌어모아 핵심 상권의 가장 화려한 플래그십 스토어를 임대하고 최고급 장비를 들이며 수십 명의 정규직 직원을 직접 고용하여 밸류체인 전체를 내재화하려 듭니다. 겉보기엔 번듯한 대표이사가 된 것 같지만 재무적인 구조의 관점에서 당신은 이제 것이 경제의 미세한 충격에도 즉사할 수 있는 거대한 꼬리 위험의 인질이 되었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하여 오프라인 트래픽이 0으로 수렴하거나 임대료가 폭등하고 직원의 심각한 노무 리스크가 터지는 순간 그 모든 파국적인 청구서는 당신 개인의 재무제표와 연대보증의 사슬을 타고 들어와 당신의 삶을 근본적으로 파괴합니다. 당신은 브랜드를 만든 것이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온몸에 두른 채 불밭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아키텍트의 마인드셋을 장착한 설계자는 판을 전혀 다르게 짭니다. 그는 물리적인 껍데기를 소유하는 대신 비즈니스를 본질적인 수익 창출의 두뇌와 비용 발생의 신체로 철저하게 분절시킵니다. 제 가장 완벽한 마이크로 적용은 법인의 의도적 분리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자본을 투입하여 오직 브랜드의 상표권, 레시피, 핵심 알고리즘, 그리고 고객, 데이터베이스만을 독점적으로 소유하는 IP 홀딩 컴퍼니를 설립합니다. 이 법인에는 물리적 매장도, 값비싼 장비도, 무거운 고정 인건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무형의 가치만이 존재하며 따라서 어떠한 것이적 충격에도 파산할 위험이 극도로 통제된 절대적 안전지대입니다. 그 다음, 실제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고객을 응대하며 제품을 생산하는 운영회사는 철저히 타인의 자본이나 외부 파트너십을 통해 별도로 구축합니다. 외부의 투자자나 가맹점주에게 매장 인테리어 비용과 임대료, 인건비의 짐을 지우고 당신의 지주회사는 이 운영회사의 브랜드와 레시피를 빌려주는 대가로 매출의 일정 비율을 로열티로 징수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맺습니다. 네슬레가 센츄리움에게 적용했던 그 가혹한 통행료 구조를 당신의 스케일로 다운사이징하는 것입니다. 만약 경기가 침체되어 오프라인 매장에 적자가 쌓이고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운영할 회사는 파산 절차를 밟고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본진인 지주회사는 단 하나의 부채도 떠안지 않은 채 안전하게 살아남습니다. 운영회사가 망하는 순간 라이선스 계약은 합법적으로 파기되며 당신은 온전히 보존된 브랜드 IP와 고객 데이터를 들고 내일이라도 당장 다른 자본가와 새로운 운영 계약을 맺으면 그만입니다. 물리적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화재, 식중독, 노무 분쟁과 같은 치명적 꼬리 위험은 전부 외부 파트너의 법인이라는 방화벽 안에서 타버리도록 내버려 두고 당신은 오직 수익의 파이프라인만 영구적으로 소유하는 이 이기적이고 압도적인 생존의 기술. 통제할 수 없는 것은 절대 재무제표 안에 두지 마십시오. 당신이 진짜 쥐어야 할 것은 매장의 열쇠가 아니라 위험을 타인에게 합법적으로 이전하는 계약서의 서명란입니다. 파트 5 스케일러블 애플리케이션 타인의 재무제표를 불태우는 설계도
여러분의 산업 내에서 이 가치사슬의 분절과 꼬리 위험의 격리라는 냉혹한 사고를 어떻게 적용하여 여러분만의 판을 재설계하시겠습니까? 대다수의 기획자, 스타트업 창업자 혹은 전문직 종사자들은 자본이 없다는 이유로 이 거대한 구조적 로직을 자신과 무관한 재벌들의 체스게임으로 치부해버립니다. 하지만 설계자의 관점에서 초기 자본의 유무는 판을 짜는 핵심 변수가 아닙니다. 내게 자본이 없다면 타인의 자본과 타인의 노동력을 나의 치명적인 꼬리 위험을 방어하는 무급 방호복으로 전용하면 그만입니다. 자, 자본주의 생태계에서 당신이 기득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맹목적인 성실함이 아니라 구조를 탈취하는 뼈대 단위의 재설계뿐입니다. 여러분이 IT 소프트웨어 개발자이거나 디자인 에이전시를 운영하거나 혹은 특정 산업의 전문 지식을 제공하는 B2, B 컨설턴트라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은 지금껏 클라이언트의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해 당신의 시간과 노동력, 그리고 영세한 자본을 땔감으로 태워왔을 것입니다. 더 끔찍한 문제는 프로젝트의 모든 실행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온몸으로 껴안음으로써 결과물에 미세한 하자, 납기 지연, 심지어 클라이언트와의 치명적인 손해배상 소송이라는 꼬리 위험까지 여러분 개인의 재무제표 위에 고스란히 올려두었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전문가라 칭하지만 재무적 구조로 보면 앞타밀 사태의 단원처럼 통제 불가능한 실행의 영역을 책임감이라는 미명해 맹목적으로 껴안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그 장인 정신을 버리고 구조를 뒤집어 설계해 보십시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당신의 비즈니스를 핵심 IP, 수익 창출과 단순 실행, 위험 발생으로 쪼개는 것입니다. 당신은 직접 밤을 새워 코드를 짜거나 픽셀을 옮기거나 현장을 감독하는 육체적 노역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합니다. 대신 당신의 고도화된 경험을 바탕으로 압도적인 효율을 내는 표준화된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 자동화된 노코드 템플릿 혹은 독점적인 컨설팅 방법론이라는 무형의 지식재산권만을 구축하십시오. 이것이 네슬레가 쥐고 있는 블루보틀의 상표권이자 글로벌 제약사가 거머쥔 신약의 원천 특허입니다. 그 다음 시장에 널려있는 수많은 주니어 에이전시나 하청 업체들을 당신의 생태계로 끌어들이십시오. 이들은 자본은 없지만 당장의 생존을 위해 몸을 갈아 넣을 준비가 되어 있는 완벽한 오퍼레이터들입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당신의 강력한 IP와 템플릿을 사용하여 클라이언트의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부여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구조적 맹점 타격이 들어갑니다. 클라이언트와의 법적 계약 주체는 절대 당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그 하청업체의 법인이 전면에 나서서 계약에 서명하도록 링펜싱을 치십시오. 당신은 오직 그 하청업체 이면에서 솔루션을 대여해준 대가로 전체 프로젝트 대금의 20%, 30%를 로열티 명목의 통행료로 선취하는 교차 라이선스 구조만 세섭하면 됩니다. 이 기형적인 구조가 텀시트에 새겨지는 순간 당신의 하방은 완벽하게 닫힙니다. 만약 하청업체가 클라이언트의 까다로운 요구를 맞추지 못해 프로젝트가 좌초되거나 치명적인 시스템 버그가 발생하여 수십억 원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온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법적, 재무적 꼬리 위험은 클라이언트와 직접 계약을 맺은 하청업체의 법인이 최전선에서 두들겨 맞고 파산하며 소멸할 것입니다. 안전한 벙커 안에 있는 당신의 지주회사에는 그 어떤 소장도 날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하청업체의 심각한 규정 위반과 역량 부족을 탓하며 라이선스 계약을 가차 없이 해지하고 내일 당장 새로운 하청업체의 재무제표 위에 당신의 IP를 얹어주면 그만입니다. 단순히 위험만 전가하는 것으로는 설계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엑시트 내러티브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자본 위에서 발생하는 데이터의 소유권을 은밀하게 탈취해야 합니다. 하청업체와 맺는 계약서에 반드시 엔드 유저 데이터 귀속 조항을 삽입하십시오. 하청업체가 땀 흘려 클라이언트를 응대하고 프로젝트를 굴리는 동안 발생하는 모든 시장의 반응 데이터, 시스템 병목 구간, 유저 행동 DB는 실시간으로 당신의 서버로 직결되도록 API를 짜두어야 합니다. 하청업체는 당장의 수주 대금에 만족하며 현금을 땔감으로 태우겠지만 여러분은 그들의 물리적 노동력을 거름 삼아 여러분의 본원적 IP를 기하급수적으로 고도화시킵니다. 몇 년 뒤 껍데기를 짊어진 자들은 여전히 인건비 상승과 적자의 수렁에서 허덕이겠지만 통제권을 쥔 여러분의 IP는 수백 개의 외주 프로젝트에서 추출된 정제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장을 지배하는 대체 불가능한 플랫폼으로 진화해 있을 것입니다. 남의 돈과 남의 피로 나의 하방을 닫고 나의 자산 가치를 레버리지 하는 것. 세상은 이를 비용 전가의 덫이라 비난하겠지만 자본주의의 심연에서는 오직 이 구조를 설계한 자만이 살아남아 다음 체스판의 규칙을 씁니다.
무거운 자산의 소유권에 집착하는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여러분은 치명적 위험을 남의 집 마당에 묻어두고 현금 흐름의 파이프라인만 영구적으로 뽑아내는 구조의 오리지네이터가 되어야 합니다. 파트 6 클로징. 껍데기를 버리고 통제권을 쥐어라. 네슬레와 글로벌 빅파마가 잔혹하게 증명했듯 모든 밸류체인을 소유하고 꼬리 위험을 내 손으로 직접 통제하려는 오만은 결국 재무제표의 파국을 부릅니다. 자, 진정한 자본의 승리는 비즈니스의 가치 사슬을 철저히 분절하여 통제 불가능한 껍데기의 위험은 외부 파트너에게 완벽히 격리시키고 오직 수익을 창출하는 핵심 IP와 데이터 통제권만을 거머쥐는 자만이 쟁취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구상하거나 진행 중인 비즈니스에서도 그 장인 정신과 책임감을 내려두는 연습과 함께 남의 재무제표를 방패 삼는 구조적 분절을 시작하십시오. 스트럭처 이즈 스케일러블. 금융의 눈으로 당신의 판을 다시 보십시오. 스트럭처 익스펜드 앤드.